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오셨잖아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지금이 봄꽃을 필 시기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꽃샘추위가 있고 또 공기도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죠. 네. 금융 부실이 어떻게 전이될까? 감기 바이러스도 계속 전이되듯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네. 이 불안한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감기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금융부실이 딱 여기까지에 멈춰야 되는데 대표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이가 되질 않길 바라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감기에 걸려서 중간중간 거칠고 약간 불안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는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 이야기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은행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CS의 위기설이 또 한 번 충격을 줬는데 네. 이 은행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쩌다가 위기가 됐을까요? 일단 CS가 얼마나 큰 은행인지, 이 세계 경제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는 금융위기 겪지 말자 하면서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FSB라고 합니다. 근데 금융안전기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매년 국제 경제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상에 정말 중요한 은행이 뭐가 있을까를 매년 11월에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세계 30대 GSIB를 선정합니다. 이 GSIB가 글로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 예. 그 은행을 선정하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가 그 30대 그 GSIB에 들어가는 은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은행이 파산하면 경제적으로 국제기구가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국제 혹은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목해도 될 만큼의 그런 사이즈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지금 파산 위기에 처했었는데 오늘의 뉴스는 바로 UBS죠. 우리 스위스의 1대 은행이 UBS고 2대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인데 아, 그래요? UBS가 이것을 인수하기에 등장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아자동차가 지금 뭐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또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모 기업이 민간에서 인수해 줌으로써 파산 위기로부터 좀 구해냈다. 이런 좀 다소 희망적인 해석이고요. 이 금융부실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해서 금융부실이 더 전이가 안 되고 여기서 멈춘다면 괜찮겠지만 이 전이가 말 그대로 이 인수한 것이 이 은행사들의 본질적인 그 금융 문제 자체를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어요.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을 구원해 준 것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부실이 더 전이될지 아닐지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정말 위급한 상황만큼은 이게 설마 밴디지 효과일지라도 그 뭔가 긴급 처방은 내려졌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 처방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앞서 SVB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갑작스러운 뱅크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돈을 뽑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를 한 건데 네. 이번에 CS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예. 물론 이제 FSB뿐만 아니라 다 모든 이런 은행들들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마찬가지고 시그니처 뱅크도 그렇고 다 앞서가는 은행들이거든요. 네. 이름도 앞서가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이고 네, 시그니처고 야, 네. 실리콘밸리에서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은행이고 다 그러니까요. 앞서가는 은행들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그런 비즈니스를 영위한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은행이다. 혁신은행이다. 그렇죠. 이렇게 치켜세웠던 적이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런 은행들이 이제 도산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냥 이 각각의 은행들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이나 비즈니스 구조가 다 다르니까 예. 이걸 각각을 다 설명하면 뭐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맥을 짚어보겠다는 네, 해주세요. 측면에서 네. 이 여러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처했나라는 것을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은 어쨌든 돈이 유입되는 중개기구고 또 유입된 돈을 다시 유출시키는 또 중개기구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을 다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2020년, 21년에 특히 기업들이 몇 개 물론 코로나19에 충격이 있었던 기업들은 있었지만 몇몇 많은 기업들은 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아요. 주로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뭐 할까? 예치를 많이 늘려요. 그렇죠. 근데 2022년부터 긴축의 시대가 왔죠. 금리 인상기가 왔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또 내구재 소비가 줄어요. 스마트폰, PC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과정이고 예치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뽑아 쓰네요. 그렇죠. 뽑아 쓰고 심지어는 돈을 빌려야 될 처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죠 이게. 그러니까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플로우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웃플로우를 생각해 볼게요. 2020년, 21년 그때는 저금리 시대. 저금리는 다른 말로 국채, 채권 가격이 높았던 시대. 네네. 근데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죠. 급격히 인상하는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폭락하죠. 근데 이때 예치금을 가지고 이 은행들이 뭘 할까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거나 신규 증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증권 투자의 대상, 주식 가치가 떨어졌죠. 채권 가격이 또 떨어졌죠. 결국 증권 투자를 했던 투자은행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CS가 바로 그겁니다. 예. 증권 투자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증권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특히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마찬가지지만 실리콘밸리 뱅크도 마찬가지. 이 미국 국채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국채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것 자체가 손실이지만 물론 역시 주식도 매도를 안 하면 그냥 이게 실현된 건 아니에요. 손실. 그렇죠. 그죠? 예. 이것을 이제 실현되지 않았다.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죠. 근데 증권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 끝까지 갖고 있으면 채권 투자는 손실이 아니에요. 네. 채권은 중간에 해지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있으니까. 근데 만기를 버티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린 기업들이 내 돈 이제 돌려주세요. 저축 해지할게요. 이러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이미 그 돈을 채권에 국채에 투자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뽑았는데 손실이 나는 거죠. 그쵸. 돈을 어쩔 수 없이.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권 투자를 단행했던 이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거고요. 이게 실현 손실의 경우가 실리콘밸리 뱅크고요. 미실현 손실의 은행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모든 일들이 고금리 시대로 오면서 긴축의 시대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은행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다 막히게 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네. 막은 거예요. 이 네, 사태를. 돈의 문제를 돈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게 기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지붕이 있고요. 집이 지어져 있죠. 근데 기둥 하나가 붕괴됐어요. 그 붕괴된 기둥을 메꾸기 위해서 돈으로 쌓았어요. 만약에. 기둥을 메꾼 거죠. 근데 나머지 기둥도 약해요. 흔들려요. 그럼 나머지 은행들도 한두 개씩 또 도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면 뭘까요? 무너지면 그게 금융위기예요. 무너지지 않고 그냥 기둥이 좀 부실해지거나 금이 좀 갔거나 그 상태에서만 마무리된다? 그럼 금융부실인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상과 또 그리고 사람들의 대규모 뭐 인출 압박 그 앞에서는 아무리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예. 어렸을 때 혹시 우리 피노키오 그 이솝우화 많이 보셨습니까? 제 피노키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피노키오가 강둑이 이렇게 터져 나가는데 마을에 댐 같은 게 네네. 그걸 이제 이렇게 자기 일부를 주먹으로, 가지고 주먹으로 막 막으려다가, 이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이 강둑이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없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막지 못할 현상까지 오면 그건 위기죠. 근데 그래도 잘 막아내면 위기가 아닐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잘 막아낸 거고 그렇죠. 위기는 아직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안에 어떤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이 골마 있는 어떤 상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똑같아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태이기 예, 때문에. 근데 언제라도 이 금융부실이 또 전이가 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모 은행이 파산했어요. 만약에 그런 이슈가 터지면 공포감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공포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위기는 오지 않았고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에도 계속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요. 네. 며칠간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자랑 접촉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과연 버핏이 이번에도 뭐 구원투수로 나설 것인가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워런 버핏이 예전에 2008년 뭐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 위기 몰렸을 때 투자해서 크게 또 도와주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역시 민간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이 은행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유동성 위기거든요. 예, 돈이 예. 부족한 거예요. 일시적으로든. 왜냐하면 채권을 팔면 되긴 되는데 채권을 파자니 너무 손실이 큰 거죠. 미실현 손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메꿀 만기까지 도래하는 그 기간 동안 돈을 누군가 메꿔주면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페드나 아니면 재무부가 돈을 투입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에서 그냥 경제 시스템 하에 그래서 옐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견조하다.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버핏 회장님을 어느 정도 생각해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역시 민간 자본이 투입돼서 그런 유동성 위기를 좀 잠재워주면 정말 큰 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 당국이랑 중소형 은행 투자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왜냐하면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또 뭐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러나 봐요. 투자의 규제 뭐 오마하의 현인 막 이런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근데 주말 사이에 20여 대의 지역은행 CEO들도 개인 전용기 타고 버핏이 있는 오마시로 날아가고 막 이런 네. 기사가 있어요. 네. 자꾸 워런 버핏한테만 이럴까요? 그만큼 이제 투자의 규제는 그 어떻게 보면 저가를 잘 맞추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금융부실이 확산됐을 때 더 이상 말 그대로 자 여기서의 전제는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았다면 이 금융부실이 고조됐을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민간 자금을 태워서 투자에 따른 또 투자 수익을 거둔다면 최고의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뭐 소위 이런 얘기 있죠. 대형 기업들이 유통사 혹은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것을 지방에 딱 건립하면 거기서 매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서 그래서 또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저가일 때 이렇게 민간 자본을 좀 유입시켜서 그것을 또 기회로 가져가는 뭐 투자의 어떤 손의 역할, 금손의 역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기사에 워런 버핏 이름만 나오길래 근데 이분이 뭐 옛날에도 억만장자고 뭐 국내 아니 전 세계 1위 부자가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이 전 세계 1위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1위던데. 일론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 그 안 위에 찾아. 뭐 많이 있죠. 빌 게이츠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분만 찾아가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의 규제라서. 금융 영역에서는 확실히 강자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뭔가 지금 일이 터지고
막고 그 막은 상황은 어쨌든 안전하게 잘 막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면에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국내 시장에도 그런 여파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이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제2금융권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 조금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래요. 이번에 SBB나 뭐 우리가 지금 뭐 CS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거론을 하지만 예. 뭐 이런 금융에 대한 부실이 세계에 굉장한 그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온 것처럼 이제는 수면 위로 이런 PF에 대한 부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이금융권 같은 경우가 투자를 부동산에 많이 했어요. 소위 예. 말하는 그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본 PF가 들어가기 전에 자금을 조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분양의 성과가 연쇄고리처럼 계속 이어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분양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뭐 위험으로 감지를 하고 있는 뭐 7만에서 8만 건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수치가 지금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역시나 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굉장히 조금 위험성이 노출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장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진행자께서도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도시형 생활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양을 받겠다 하면은 아파트 쪽으로 많이 수요가 쏠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그 아파트 외 사업장들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 효과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뭐 라이브 오피스라든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뭐 허가를 받고 사업들을 하는데 뭐 분양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분양 시장에서 뭐 1.3 대책 이후로 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풍선 효과가 일어났던 그런 상품들이 뭐 분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나가 있는 그 자금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금융권에 PF 노출된 노출액 자체가 지금 한 200조가 넘어가 있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나오는 기준 자체가 2018년도가 94조 정도 됐는데 이거 대비 지금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와 있고 노출된 액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대출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이라든지 또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특히나 뭐 은행권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돈을 좀 대출을 해줬었던 비은행권들이 있거든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뭐 2011년부터 2013년도 PF가 굉장히 부실했을 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PF 대출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몇 년 동안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 위기감이 없는 뭐 증권사나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의 다각화 측면에서 이런 PF 자금으로 돈을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파트 상품 외적으로도 위험한 사업장이라든지 네네. 또 위험한 상품 쪽으로도 대출이 나가서 조금 뭐 분양성들이 지금 미분양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어렵죠. 그리고 기업 평가 같은 경우서도 보면은 뭐 롯데건설도 뭐 부채 비율이 한 170% 이상인데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용건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530%. 그러니까 수익이 안 생기면은 역시 뭐 재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태용도 뭐 한 499%니까 뭐 여기도 한 500% 정도 되고 또 한신공영 같은 경우도 뭐 한 224%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재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 환경에서 그러면 분양이 잘 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단순히 국내 시장만 보면 이런 상황인데 뭐 앞으로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해외 지금 경제 시스템들의 위기감 이런 것들로 인하면은 한국의 그 PF 부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 조금 큰 뭐 파도가 칠 수도 있다라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PF 대출 같은 경우 취약하면 당장 뭐 제2금융권도 제2금융권인데 기업들도 잘못하면 건설사들도 줄도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 금융부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잘 생각해 보면 이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것은 역시 매한가지인 거야. 이 부동산 PF 마찬가지. 결국 이 고금리 시대가 왔고 이례적인 고금리를 채택하다 보니 다소 골마있던 부분이 터지는 모습?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도 골마있던 부분이 터진 거고 CS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PF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금리에 따라 마치 이제 뭐 겨울이 추워지는데 뭐 그 추운 추위에 뭐 각자 부족한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이 금융부실 상황에 멈추거나 그러니까 이 지금과 같은 이 불안한 감 이게 계속되는 정도 여기에 멈춘다거나 혹은 금융위기 두 가지 중 하나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PF 부실은 결국 건설사에게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건설사들이 지금 그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 있다 대출 안 해줍니다. 왜요? 지금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고 위험하니까. 있어요. 네. 정말 대출 받기 힘들다라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금융사가 아니 이 건설사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금융사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감이 돌 때 그 내부적으로 경영 방침적으로 무엇을 우선시할까요? 수익성을 우선시할까요? 안정성을 우선시할까요? 안정성을 더 챙기겠죠. 이런 국면이니까. 네. 그러면 수익성을 안 챙기고 안정성을 챙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대출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좀 소극적으로 해주고 꺼릴 겁니다. 그러면 대출이 필요한 경제 주체들이 대출을 해나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새로운 신규 투자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가계 소비 혹은 내구재 소비 이런 것으로 연결되잖아요. 자동차 네, 소비할 네. 때 우리 내구재 살 때 부채 의존하잖아요. 이렇게 그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줄 때는 당연히 그 금융부실의 위험이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되죠. 그렇겠죠.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경기 침체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경기 침체 현상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23년 3월 현재 우리는 경기 침체를 실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고 이게 만약에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면 뭐 순식간에 마치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 하나가 이렇게 막 쓸려나가듯이 그런 모습이 이제 태풍 위기에 좀 부합하는 특징이고요. 경기 침체 정도면 부실부실 비가 계속 내려서 좀 기분을 좀 나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좀 다크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해석을 해 본다면 금융 위기까지 가면은 뭐 한순간에 뭐 굉장히 큰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또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한번 확 쓸려가고 또 다시 그 새로운 날씨에 또 집을 천천히 지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낫다 그러다라는 게 아니라 금융위기가 오면 그만큼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로까지는 전개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인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 경기 침체라는 거죠. 건설사들이 추가적으로 토목 건설 못하고 또 건축 사업 못하고 뭐 건축업뿐만 아니라 많은 뭐 내구재를 생산하는 뭐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못하고 이런 국면에 금융부실로부터 전이가 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경기 침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경제가 먼데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제의 맥을 짚어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 두 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 이제 CS 은행 그 위기를 넘긴 그 소식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1부를 한 줄 평으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고 세계도 경제 침체다. 이거 맞나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예정돼 있어요. 기준금리 연준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이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작년부터 올해 내내 결국 연준은 금리 얼마나 올릴까? 결국 그 질문입니다. 물가가 발표됐다? 그럼 금리 얼마나 인상할까?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그럼 금리 인상 얼마 들까? 금융위기 나올 것 같다? 그럼 금리 인상 속도 줄어들까? 결국 우리는 금리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금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군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재테크라든가 투자나 이 경제 운용에 있어서 금리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몇 년 동안 깨달은 거죠. 맞아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맞습니다. 한 2, 3년 동안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저도 뭐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딱 발표되면 즉시 분석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때보다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동접자가 그래요. 굉장히 많으시고 그만큼 이 금리에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할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리 얼마나 인상할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나도 FOMC 위원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미국의 적정 금리는 뭐야라고 판단해 보시면 훨씬 재밌어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세 명이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0.25 올려야 돼 아니면 동결해야 돼 이것을 스스로 논의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그 기준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물가를 두 번째가 안정시켜야죠. 두 번째가 바로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에요. 이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금리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까지만 해도 금융 안정 그렇게 문제 없었어요. 경기 안정 뭐 이 정도면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야. 어차피 그 정도 경기 침체는 있어야 물가가 안정화돼 하면서 이 두 가지는 받아들이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금리 인상 가감없이 해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 23년 3월 달 들어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죠. 바로 금융 불안정. 맞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집에서 역기 들고 몸을 건강히 해야 돼 하면서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밖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계속 운동할 거예요? 아니죠. 일단 지진을 피해야죠. 네. 그런 사태인 거죠. 금융위기급이 등장하면 그 어떤 문제도 뒤로 하고 일단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융 안정이라는 면에서 일단락은 졌잖아요. 예. 특히 옐렌이 또 우리의 호프 버핏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또 스위스도 마찬가지 UBS가 해결해 주는 거고 또 스위스 정부가 지원금도 주고 뭐 이런 식이면서 일단락은 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 FOMC 위원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동결해 버리면 우리 FOMC 위원들이 혹은 페드가 또 한 번 실패했다. 연준의 실패로 금융 불확실성까지 이렇게 고조된 거다. 네. 그래서 또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다. 라는 여론이 신경이 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FOMC 위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 금융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물가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뱉은 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 잡힌 게 아니거든요.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현재 마지막 물가가 6%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기 때문에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제스처는 취하되 빅스텝은 어렵다. 빅스텝까지 하면 지금 모든 이 문제가 고금리 때문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고금리 때문인데 또 더 높은 고금리로 가져가면 또 몇 개의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베이비 스텝은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동결해버리면 더 큰 여파가 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대신 우리 통화 당국은 물가 잡기 위해 움직일 테니까 옐렌 재무부가 너네가 이 금융부실 문제 좀 잡아줘. 이런 어떤
같은 패를 동맹을 결성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상황은 지금 금융 불안 속에서 이 상황은 사실상 금리를 동결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나 예.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진짜 동결을 해버리면 그간의 연준이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어떤 결정에서 우리가 실패한 게 맞아라고 인정하는 그냥 시그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금융시장에 또 다른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다른 줄 수 있으니 예. 이번에 또 물가도 아직 다 잡힌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0.25 정도 높이는 선으로 갈 것 같다. 0.2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그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전망하는 그 수치가 나왔는데 금리 전망도 빅스텝은 0%더라고요. 그러니까 0.5 올릴 것이다 하는 거는 0%예요. 예, 0%고 동결이 한 그래도 예상외로 한 38% 정도 나오고 동결할 거라고 예. 전망하는. 예, 그다음 베이비 퍼센테이지가. 스텝이 한 62%니까 베이비 스텝 쪽으로 약간 무게가 좀 실리는 시장 환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만 해도 이 긴축에 대해서 고강도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한 6%라면 역시나 2%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뭐 물가랑 경기랑 금융이랑 이렇게 봤을 때는 금융 쪽 시스템 자체가 약간 리스크한 환경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이 안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그 빅스텝에 대한 전망은 좀 떨어지고 역시나 베이비 스텝이 한 68%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의외로 이 동결이 38% 정도 나왔다라는 게 예. 지금 이런 앞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내재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 환경이 안쪽으로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요. 잦은 뭐 약간의 그 뭐 소용돌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38%라는. 그래서 연준이 0.25로 올릴 것 같다는 거죠. 실장님. 제가 되게 재미있는 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지지난주 주말에 생겼거든요. 우리나라 예, 기준으로 예. 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기사는 나갔어요. 방송 보도는 나갔어요. 2분짜리, 3분짜리. 주말 사이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심층 분석은 없었어요. 전문가가 출연해가지고. 네, 네. 저도 종종 그 주제로 출연을 하니까. 그래서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월요일이었어요. YTN 출연한 것도 월요일이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심층 분석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채널을 통해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진단하고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이거 동결의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빅스탑 한다는데 무슨 동결이냐. 당신 판단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 지금에도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한국 날짜 기준으로 23일 새벽 3시 반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네. 그 사이에 뭐 작은 은행이라도 혹시나 도산할 경우 예. 그 경우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은행이 도산하네? 라고 할 경우라면 연준도 당연히 금리 동결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는 금융위기의 징후가 확실히 나타났다라고 만약에 판단하면 FMC 정례회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3월 23일 새벽 3시 반 한국 기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요. 그 전에. 그럼요. 예. 돌아가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긴급 소집회의를 열었어요. 네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3월 달에 긴급 소집회의를 열었어요. 그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정례 8번 있는 그 회의 때 회의하는 게 아니라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를 단행합니까?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빅컷은 0.5%포인트예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렇게 금융위기나 팬데믹 경제위기 같은 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내릴 경우 FOMC 위원들이 그럴 경우라면 금리 인상은커녕 인하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으로 이게 재밌는 게 FOMC 위원들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출연하면 안 돼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원래 FOMC 회의 있기 전 이렇게 10일 정도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도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금융부실의 징후가 몇몇 또 다른 은행의 파산으로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런 징후가 있으면 금리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 진짜 그렇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두 분이랑 경제가 먼데이 할 텐데 그날은 진짜 뭐 이런 이슈들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은행이 파산했어요. 혹은 네.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네요. 혹은 심지어 인하했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경제가 먼데이 때 커피 산업은 이렇고 뭐 유망한 배터리 산업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네. 그날을 경제 지금 기대하면서. 공포 프로그램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좀 완전히 네. 좀 위기 의식을 갖고 그런 진행을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요. 네.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3월 23일입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좀 나중에 좀 보면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걸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뭐 효과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우선 20%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기본 공제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그 세액을 산출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를 할 수 있는 그 금액하고 또 세율을 또 인하를 하고요. 또 2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했거든요. 그 중과한 것을 좀 해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컷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슬림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종부세 부담액들이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줄거나 아니면 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난해 종부세를 최근에 그 시뮬레이션한 자료들을 보니까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뭐 한강변에 인접한 곳. 이곳이 한 종부세가 950만 원 선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한 700만 원대로 떨어지면 한 26% 정도가 줄게 되는 거고요. 또 바로 여기 인근 지역이 되겠죠. 뭐 마포 같은 경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공시지가가 18억 정도가 되면은 시가가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수의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은 약간 뭐 1주택자 특히나 이제 공동 명의로 하면은 그 재산들이 각각 그 인별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종부세를 안 내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물론 이렇게 경감되고 서민들이나 뭐 중산층들의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침체, 뭐 부동산 위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국가를 운영을 하는 그쵸. 굉장히 안정적인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거래세라는 거는 사고 팔고 할 때만 세금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예측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종부세는 보유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뭐 이사를 안 한다면 다 깔고 하니까 뭐 어떤 뭐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좋은데 이게 줄어든 건 좋겠지만 나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상 뭐 그 세계 주요국 같은 경우는 거래에 대한 가격은 좀 낮춰주고 보유에 대한 세금을 올려주는 게 전체적인 조세 트렌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모든 세금들을 낮춰주는 상황에서 이런 종부세 같은 경우가 조금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뭔가 뒤로 한 발 물러선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뭐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뭐 살림살이는 조금 가벼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예산 같은 게 좀 줄어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뭐 짧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뭐 좀 길게 본다라면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돈이 없으면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게 측면들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국가의 같아요. 세수가 되는 건데 또 이제 그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청약 시장 얘기 짧게 볼게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 깜깜이 청약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깜깜이 분양이 뭔가요? 그러니까 깜깜이는 홍보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선착순으로 분양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홍보를 만약에 정확하게 그런 거죠. 뭐 하나의
어떤 판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패를 안 보여주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럼 청약 넣는 사람이 지금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청약을 그렇죠. 넣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도 이게 59부터 84제곱미터는 1년 이상 거주자들만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홍보를 안 하다 보면은 경쟁률은 폭발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열심히 경쟁에 참여를 했는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뭐 이런 분양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홍보나 마케팅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겠지만 뭐 이 지역들 그 청약을 고려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 낭비를 해버리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왜 늘어나는 거예요? 깜깜이 분양이? 이게 지금 주택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1.3 대책에 대한 그 제도를 급격하게 좀 변화를 했잖아요. 네, 뭐 완화시켰죠. 예고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청약이나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 집 마련을 딱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은 사실 이런 정보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제도가 변화가 되고 또 이런 청약 제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하는 거는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됐을 때만 그런 곳들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건데 최근에 강남 규제를 풀어주니까 그런 것까지 약간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그렇죠. 이야기군요.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빼고는 청약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낮춰졌기 때문에 뭐 건설사라든지 분양대행사 또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규제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은 또 뭐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투명한 정보를 못 갖고 헛수고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깜깜이 분양 사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좀 꼼꼼히 찾아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 경제가 먼데이 두 분과 함께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